네. 지금부터 생애주기 기반의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을 인사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좌장에 배터리 융합연구단 단장이신 표철식 단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항공공단 부장님, 황태용 부장님 모셨습니다. SKCNC의 이현봉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승화의 기술정책연구소의 윤재용 소장님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넥슨 테크놀로지의 김대중 대표이십니다. 모두 발언을 제가 해야 되는데 사실 사회자께서 안 오셔서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1주제 SKCNC의 이현봉 매니저님께서 지능형 관제, 관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KCNC 이현봉 매니저입니다. 저희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성소 원격검침을 위한 지능형 관제에 대한 관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구축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발표 순서는 인트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원격검침에 대한 전체 구조, 그리고 이 원격검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세균망 말고 이제 로라 자가망을 많이 도입하는 추세인데, 이 로라망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관제를 할 것인가, 관제에 대한 플랫폼 구성에 대한 말씀 좀 드리고, 저희가 이런 원격검침 관련돼서 이제 작년부터 대전 성소 사업소하고 같이 5G 디지털 팀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활동을 준비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 얘기 잠깐 드리고 기대 효과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트로인데, 저희 회사는 SK 브로드밴드의 아담스, 그리고 SK텔레콤의 차세대 OSS 플랫폼이라는 탱고, 두 가지에 대한 망 관제, 그리고 망 관리, NMS, 이런 부분들을 한 20년 정도 계속 버전업 하면서 통합 작업도 하고, 장애 관리나 고장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는 유선망 중심으로 해서 가정 내에 셋톱박스까지 고장 유무를 감시하고 있고, 그리고 유휴 시간에 이제 그 단말에 대한 이제 업데이트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 최적의 이제 우회 폴로를 어떻게 이제 확보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이제 AI를 적용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선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SK텔레콤은 저희가 3G부터 이제 그 망 관제에 대해서 3G 망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3G, LTE, 현재 재작년에 이제 5G로 그 1S, 2G, 3G, LTE, 5G까지 통합하는 통합 관제를 재작년부터 이제 진행을 해서, 그 통합 관제 플랫폼을 탱고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고 오픈을 해서 지금 탱고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망에 대한 관제를 할 텐데, 그 망에 대한 특성상 망의 그 라이프 사이클을 보시면, 첫 번째 그 망을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 설계에 대한 부분은
요 관제 부분에서 설계라는 부분은 어디에다가 구축을 할 것인가라는 코스트에 대한 지정, 그리고 산업 호철이나 아니면 트래픽 부분이 좀 적은 부분들을 좀 많은 부분으로 이설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계획, 플래닝,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영역이 좀 있고요. 그 엔지니어링 영역을 벗어나면 실질적으로 이제 구축을 하러 이제 그 건설 업체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SK 건설이나 SK TNS가 그 엔지니어링 기반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왕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단말기나 아니면 장비들을 이제 설치를 하고 개통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그 개통에 대한 우리가 기대하는 퍼포먼스가 제대로 나오는지 운영을 하고 그 고정에 대한 감시 부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운영을 하다가 고객들의 이제 VOC나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자체 성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와 그 교차 분석을 통해서 품질,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그 다음에 이설 계획에 이제 반영을 해서 이 세 가지의 사이클로 계속 망 관리 체계가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네트워크 망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기반으로 저희가 그 작년부터 그 이제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제 원격검침에 대한 이슈로 이제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 또 어디는 이제 도입을 했다가 중소업체가 구축을 한 연후에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이제 망 관리를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망 관리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다 보니 망이 사장이 되거나 사업이 드롭이 되거나 이렇게 이제 기대했던 효과를 이제 많이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 원격검침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가 자가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디지털 계량기와 이 디지털 계량기에서 데이터를 그 로라 기준까지 보낼 수 있는 통신 단말을 이제 설치를 하고 그 통신 단말에서 이제 로라 게이트웨이까지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가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들이 지자체가 직접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지국에서 내부 전산실까지 지자체 자체 전산실까지 데이터를 보내는 건 그 폐쇄망 전용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브로드밴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집집마다 들어와 있는 ADS를 전용망으로 해서 보안을 유지하고 다이렉트로 이제 갈 수 있고 그래서 그 자가망을 구축을 한다는 것 안에는 이제 유기에 대한 투자 비용과 그리고 이제 훼손에 대한 투자 비용 이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가 이제 흘러 들어오면 애플리케이션 단에서는 이제 그 데이터를 파싱이나 분류 작업을 통해서 로그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망 자체에 대한 그 영역에 대한 퍼포먼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요금을 요금대로 이제 업무단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활용을 하게 되고 망에 대한 데이터들은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망 성능이나 그리고 고장 유무에 대한 관제 영역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텔레콤 같은 경우, SK 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호처리가 죽거나 이러면 사장이나 그 영향도가 엄청나게 커서 실시각각 그 협박을 세우고 이제 관제를 하고 있는데 이 원격검침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어찌됐건 월 구간별로 이제 요금에 대한 데이터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영역과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고장이 나서 고침 데이터가 안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복구하는 작업 그리고 추정 데이터를 가지고 수도 요금을 측정을 하고 바로 이제 복구를 해서 리얼 데이터하고 이제 비교하는 작업 요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구간이 좀 죽었다라고 해서 그 데이터가 실시간 데이터가 안 올라온다라고 해서 영향도가 크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예를 들어 30일 구간인데 29일차, 30일차에 데이터가 유실되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뭐 이상 있는 데이터, 신뢰성 없는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아마 이제 수도 요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단은 클라우드로 이제 저희는 구성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NIA에서 요즘 그 정부가 이제 중앙 이제 공공기관이 쓸 수 있는 민간 클라우드에 대한 가이드가 곧 나오게 되면 그 가이드에 따라서 적법한 이제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그 가이드에 따라서 이쪽을 이제 클라우드화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SKCNC는 이 클라우드 안에서 이제 사스 서비스로 다양한 TT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요. 아큐 인사이트라는 AI 분석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공통 API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플로어를 설계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 API를 쉽게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여러 컴포넌트들을 그 저희 DT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이제 그 플랫폼 관점에서 이제 구조화한 내용입니다. IT적인 요소가 좀 많아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이제 인프라 레이어 부분이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해서 이제 상문 자체 내에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민간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와 이제 어떻게 이제 결합을 시킬 것인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제 가이드가 나오면 그 가이드에 따라서 이제 설계를 할 것 같고 저희 멀티버스라는 그 DT 플랫폼이 요 이제 브릿지하는 역할에 대한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어 부분에서는 이제는 아까 그 보여드렸던 통신 단말에서부터 이제 전산 서버까지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관리 지침, 뭐 팔리시, 그리고 거버넌스, 그리고 데이터 표준,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뭐 표준 용어 사전부터 해서 테이블명에 대한 명령 규칙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리 체계 부분이 있어야 되고 이 관리 체계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서로 주고받는 부분에 대한 인터페이스 API에 대한 또 이제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API를 통해서 통합 DB, 그러니까 이 관리 체계에 의해서 그 데이터가 전체 통합 DB 안에 마트화돼서 되게 되면 이 관리 체계에 의해서 이제 API를 통해서 활용하는 시스템에서 전부 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플로어가 완성이 되죠.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지금 요 이제 AI 분석 플랫폼이나 온라인이나 기타 등등 레이어를 이제 생략을 하긴 했는데 요 데이터에서 그 라이프 사이클 세 가지에 대한 업무 내역에 대한 데이터들이 핸들링 되게 됩니다. 설계 구축하면서는 말씀드렸던 이제 망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그리고 단말기 간의 연결 포인트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단말기 자체에 대한 퍼포먼스 측정 그리고 작업 관리 부분은 구축 영역인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WM이라는 이제 워크 매니지먼트라는 시트를 통해서 작업 지시가 내려가고 그리고 작업 지시에 대한 결과 그리고 히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DB화해서 중복 작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선 관리 부분은 저거는 로라 쪽에는 이중화 작업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리고 반경 10km 내외에 이제 그 기지국이 이제 커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뭐 빌딩이나 산악지대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좀그뻥 뚫린 부분 한 30km까지 그 무선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성능 취향에 대한 데이터이기도 한데 만약에 회선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그 위에 회선에 대한 처리
호전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하는 부분이 이제 회선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여기 섹션이 이제 자산 관리 시스템 구축인데 이 망관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게끔 통합적인 어떤 이제 그 장비에 대한 속도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 이제 인벤토리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사 단말기를 만드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그 단말기에 대한 표준 통신 규격부터 시작해서 이 단말기가 갖고 있는 성능 퍼포먼스 이런 부분들까지 이 인벤토리 영역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벤토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망을 설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 영역이 끝나게 되면 이제 운영단에서는 이제 상태 감시, 성능 감시, 트래픽 감시도 있는데 보통 성능 감시 안에 이제 트래픽 영역이 들어가 있고요. 도장 감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 성능을 이제 측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성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계 측값을 줘서 이상 징후를 미리 얼럿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상 징후를 얼럿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 인계치를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는 인계치 관리 영역입니다. 품질 분석에는 이제 장애 관리 영역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장애가 터졌을 경우에 SOP라고 스탠드 오퍼레이션 프로시듀어인가요? 그래서 SOP의 절차에 따라서 장애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가 발생이 됐을 때 장애 전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장애 전파의 보고, 그러니까 장애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별 장애 전파는 어디까지 할 것이며 그리고 장애가 전파가 끝났을 경우에 어느 그룹에서 이 장애를 처리를 하러 몇 분에 나가야 된다든지 이러한 이제 SOP의 그 규격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고 처리가 완료가 되면 그 자리에서 이제 모바일로 전부 다 처리 결과에 대한 이제 인풋값을 그 처리 담당자 기사가 적도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에 대한 부분도 히스토리를 대단히 많이 쌓아서 유사한 장애는 미리 그 자기 처리를 했던 결과를 출동하는 기사가 미리 인지를 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장애 복구도 최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애 관리 외에 그 수시 점검이라고 해서 일상 진단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루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밴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자체 그 운영 국사에서 이제 그 자체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오프라인 진단을 할 것이냐 아니면 거꾸로 능동적으로 시스템에서 그 패킷을 보내서 이제 장비들이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능동적으로 패킷을 보내는 것에 대한 결과값으로 저희가 이제 상태에 대한 진단을 볼 수 있고요. 보통은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장표에서 이러한 장비들에서 패킷을 보내면 정상, 안 보내면 뭔가 이상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구조인데 거꾸로 이 진단제어라는 것들은 제가 데이터를 보내도 안 보내도 내가 보내서 얘가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시스템 운영자 입장에서 이제 수동적으로 패킷을 받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보내서 그 결과를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요 성능 부분하고 이벤토리 데이터하고 엮어서 그 A라는 포스트의 그 망에 대한 커버리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리포트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분석 리포트. 그래서 요 안에 이제 마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AI 플랫폼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분석 리포트가 나가게 됩니다. 이제 장애철에 따른 모바일 쪽에 이제 모바일로 볼 수 있도록 모바일화 되어 있고 이 설계우측 운영 품질 분석 운영상까지는 GIS 맵을 통해서 각 포스트 관리를 하게 되고 5G는 전부 다 그 풀 3D까지는 아니어도 전파에 대한 굴곡이 좀 직접성이 낮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인빌딩에 대한 포스트 때문에 좀 더 3D화하는 작업을 SK 플랫폼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롤아웃은 3D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2D 안에서 이제
하게 되고 이 설계를 위한 커버리지 시뮬레이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가 서비스 레이어 부분에서 이제 다양한 수도공 경영 시스템 데이터를 연계를 해서 그 사람이 직접 검침을 했을 때와 그리고 이제 원격 검침으로 자동으로 받았던 검침 데이터에 대한 이제 수가를 비교하고 점점점 이제 사람이 검침하는 데이터보다는 이제 원격 검침으로 자동으로 수도 요금이 계산돼서 고지가 되는 경우가 점점 이제 많아져서 이제 전체를 이제 원격 고지가 될 수 있는 환경으로 가겠죠.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 포털 연계를 해서 다가구 개인이 내가 수도 요금을 실시간으로 어제 얼마 썼고 오늘 얼마 썼고 이런 확인을 할 수 있으면 특별히 쓸 것도 없는데 수도를 많이 나온 것 같다 그러면 누수로 이제 추정을 해서 누수에 대한 검사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서비스가 이제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도 장시간 수돗물 사용 내역이 없으면 관련된 지자체 쪽에 이제 연계를 해서 수도요금을 이 독거노인이 또는 그 사회적 약자 가바후나 이런 부분에 수도 사용량을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해서 그래서 안전망 시스템으로 연계해도 가능하시라고 봅니다. 또한 이제 그 민원 처리에서 이제 수질 정보들도 여기서 이제 올라오는 앞서도 보셨던 요 디지털 계단기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수질 정보도 이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부분에 그 저희가 그 설계 부분에 이제 화면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텔레콤의 모이라라는 시스템입니다. 이쪽에 이제 기존의 그 포스트가 쭉 찍혀 있고, 이런 이제 포스트마다 이거는 조그마한 이제 중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계기가 커버를 어떻게 하는지, 중계기에서 이제 기지국에 대한 메뉴에서 기지국을 선택을 하면 크게 이제 그림이 이제 커버를 지역이 그래서 그 고객 쪽에서 올라오는 여기 휴대폰이 안 터져요 아니면 많이 잘 안 돼요라는 VOC를 반영을 해서 투자 지역을 선정을 하는 여기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인접해 있는 인사한 이제 통신 단말들하고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별도의 전기 시설이나 그래서 여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되면 등록을 하게 되면 추천단에서 실사를 하게 됩니다. 환경을 보게 되고 지도를 여기 딱 찍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다른 위치이거나 설치가 전혀 불가능한 곳에 포스터가 찍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추천단에서 이제 현장 실사를 보고 거기에서 오케이가 떨어지면 실질적으로 이제 구축에 대한 발주가 나가고 발주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ERP랑 연동이 돼서 자산 관리 쪽에 이제 등록이 되게 되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올 초에 그 디지털 트윈 센서 관제라는 이름으로 이 정수장에 있는 펌프에 여러 가지 IoT 디바이스들을 심고 이제 로라망을 통해서 저희가 이 펌프에 대한 전력 관리나 에너지 효율화 측면에서 이제 디지털 트윈을 좀 적용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과제 제안을 냈는데 어찌됐건 다른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제 그쪽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기반의 AR, VR 부분은 지금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 공정관계 전체의 7개 공정관계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메타버스화할 것이며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액션 플랜을 가지고 어떤 기대 효과를 도출을 할 것인가. 그래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민간 주도
민간 주도 그 포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선정이 되면 뭐 우수 활동 선정이 되면 내년에 그 올해 했던 것처럼 뉴딜 선도 사업의 5 디지털 트윈의 이제 가산점을 받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 CNC를 중심으로 6개 업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이런 이제 그 망관제 원격 펀칭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기업들이 축구하고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그 망에 대한 관제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지 않는 터라 데이터가 끊어졌을 때에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이제 게이트웨이에 대한 성능 로라 게이트웨이 기식에 대한 성능 감시나 보상 감시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안 돼서 사업 안에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이제 끊어졌을 때 장애 처리 절차도 이제 확보하고 있지 않아서 대단히 많은 애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적용한다든지 그 투자 부분에 앞서서 이제 보여드렸던 설계 구축단의 이제 그러한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중국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원격방치 단순히 뭐 이제 수도 쪽뿐만 아니라 도시가스나 지금 현재 하고 있죠 도시가스 그리고 전기 쪽그 전력 한전도 대단히 많이 대량에 대한 원격방치 구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망을 사용을 할 것인가. 그래서 오라망이 어쨌든 실증 사업으로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바라보는 각도에서 대단히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 어쨌든 망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한 단계의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를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 그런 내용들 또 이러한 이제 데이터 기반의 이제 대부분의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을 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발표는 끝났는데 혹시 뭐 질문 사항이나 있으면 질문 받고. 저희가 이제 여기 해당되는 건 아닌데 그 지하 공간에 노란망을 쓴 적이 있어요. 지하요? 네네. 이제 그 지하 공간에 노란망을 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콘크리트나 이런 벽을 만나게 되면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어서 네. 상당히 많은 고객이 네. 데이터가 상당히 실효성 이게 계량 같은 것들이 또 노출되어 있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저희 회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지국 장비나 이제 말씀하셨던 그 통신 디바이스 이런 디바이스들을 제조를 하는 회사가 아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전에서는 예전에 20년도 니아 사업을 이제 그 과제를 통해서 어떤 이제 그 시도를 했었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안테나가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할 텐데 그걸 말씀하셨던 그 안테나의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대전 상수도본부의 환경에 맞는 안테나를 탑재한 통신 단말을 직접적으로 이제 업체랑 협업을 해서 구조화하고 그리고 제품화하는 과제를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 제품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간섭이나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기대했던 그 통신에 대한 그 성능을 이제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 이제 많은 중계기를 가는 비용이면, 그리고 또 관리하는 비용이면 그냥 거기에 이제 LTE를 바로 붙여서 데이터 받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용망을 많이 쓰는, 그러니까 어느 부분들은 상용망으로 쓰고 어느 부분들은 이제 자가망을 쓰고 이런 마이크를 혼용하는 테스트입니다. 부분들이 하나 둘 하나 둘. 혼용하는 사례가 이제 많이 있는데 그거 잘 보셔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 아까 어플리케이션 그 레이어에서 네. 그 상태 평가라든지 아니면 그 보장 진단에 대한 그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어떤 그 진단이나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알고리즘이나 네. 아니면 툴이나 네. 뭐 이런 거를 지금 많이 가지고 계셨으면 예.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그거를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셨는지. 저희는 이제 그 단말기 아까 이제 상태가 통신 단말도 있고 그리고 그 상용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5G나 아니면 LTE나 아니면 그 유선 쪽에 이제 그 아담스 같은 경우에 부장이나 상태를 이제 감시를 하는데 그 단말 쪽에서 그 장비 디바이스 쪽에서 어떤 상태 정보 데이터를 주지 않는 한 저희가 이제 알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텔레콤이나 브로드밴드에서 단말기를 만드는 업체에 대단히 많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펌웨어를 계속 단말기 업체가 그 통신사의 요구사항에 맞게 그 펌웨어를 계속 이제 개발을 해서 통신사가 원하는 데이터를 어찌됐건 이제 던져주고, 그래서 그 통신 디바이스 장비 중에 내가 기본적으로 내 펌웨어에서 어떤 이제 인계치가 떨어지면 내 상태 정보를 그냥 내렸습니다. 마이크를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그래서 내 하나 둘. 상태가 곧 죽어, 나는 곧 죽을 것 같아라는 상태 정보를 던지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통신 트래픽이 가장 적은 뭐 새벽이나 이럴 때는 저희가 능동적으로 패킷을 일단 다 보내고 얘가 제대로 이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렇게 이제 그 상태나 이제 보장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알고리즘 부분은 이건 이제 저희 노력이어서, 왜냐하면 KT가 하는 알고리즘 다 틀리고요, 저희가 하는 알고리즘 틀리고요. 이게 인계치를 어디다 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어서 어찌됐건 저희는 이제 인계치를 거는 데에 사실 저희는 이제 그 IT 관점의 이제 개발자이기 때문에 통신에 대한 이 통신 주파 웨이브가 어떻게 되고 얘를 어떻게 설계를 되고 뭐 이런 엔지니어단에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통신 엔지니어 전문가들하고 이제 저희하고 통신 엔지니어들이 여기는 무조건 이제 봐야 되니까 인계치를 여기 수동으로 걸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냐, 저희는 그 부분을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해드리는 입장이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상태에 대한 인계치, 사전에 알 수 있는 알고리즘, 여기까지는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KCC의 이용국 매니저의 그 직명 관제에 대해서 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그 주식회사 스마엑스 정책연구소 소장님이신 윤재웅 소장님께서 자산 관리와 리스크 기반의 의사 결정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 이게 뭐세 분이 발표를 하는데 첫 번째는 SK에서 주고 있는 통신망이나 IT 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런 전체적인 그 ISMP 자산 권리에 대한 ISMP를 설명을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거 자산 관리가 뭐냐, 이거에 대한 핵심이 뭐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자산 관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의사결정인데, 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뭐 이 리스크가 큰 가장 중요한 또 인자예요. 그래서 그거의 관계가 어떻게 됐고 리스크를 이 의사결정에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 부분에 저는 대부분이 그 IT 쪽에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물론 뭐 IT에서도 이런 자산 관리의 어떤 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실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걸 갖다가 한마디 놓치지 말고 정확히 파악하고 가시면, 혹시 나중에 그 대전시의 어떤 자산 관리 이거를 영역을 하시더라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자산 관리를 왜 하냐, 목적이 뭐냐, 이런 게 처음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산 관리에서 중요한 게 자산의 수명 예측하고, 수명이 어떤 종류의 수명이 있고, 이 수명을 우리가 자산 관리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LCC 모델인데, 이거는 어떤 우리가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로 하는데, 전체적인 그 생애 주기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자산 관리에서. 그다음에 이제 의사결정하는 방법, 의사결정의 리스크를 어떻게 이걸 같이 조합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느냐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자산 대장, 즉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대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잔존수명 결정하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해서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관리는 우리 그 ISO에 보면 우리가 그 자산의 그 가치를 제고하는 그 조직적인 활동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가치를 제고하는 게 뭐냐, 가치를 높이는 게 뭐냐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는 그거죠. 우리가 자산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프로핏에다가 자산을 사용하면서 들어가는 모든 그 비용들을 뺀 나머지 그 수익이잖아요. 그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자산 관리의 정의에서도 나타나고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그 시설이 노후화되고, 다음에 그것이 노후화되면 페일리어가 일어나고, 페일리어가 일어나면 그걸로 인한 많은 손실이 발생합니다. 물론 자산을 페일리어가 일어나서 바로 가가지고 그 자산을 교체한다든지 물려버리면 단기간에 해야 되는 것이라 그거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그게 스틸 페일리어가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모든 그 컨시퀀스가 있어요. 그 결과가 있어요. 이 결과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에 지금 자산 관리를 계속 도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물을 시에서 공급을 하고 있다가 관이 하나 터져버리면
많은 지역에 물이 공급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지금은 이건 정부에서 하는 거야, 이건 시에서 하는 거야.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하고선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그게 큰 리스크란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상수호를 관리하다가 페일리어가 나서 물이 공급이 안 되면 그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분명히 돼요. 되는데 현재는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거라고 해서 수용자들이 그거를 그냥 그럴 수도 있어 하고 넘어가는 것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나중에는 리스크가 되는 거죠. 엄청난 큰 리스크예요. 이게 비용으로 따진다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손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뭐하냐?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여기 지금 대응적 위주관리를 했거든. 시설이 페일리어가 일어나면은 그냥 그거에 대응해서 가서 그 시설을 복구하는 이런 식으로 갔지만 자산관리 체계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예방적 위주관리로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에요. 자산관리의 근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편의가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건 이렇습니다. 위주관리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그 절감된 비용으로 다른 또 투자를 하니까 투자에서 나오는 또 수익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자산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자산을 관리하면 모든 게 체계적으로 이 자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또는 효율적인 이런 자산 관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또 베니핏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자산을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그 자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 시설을 얘기하자면 상수도 시설에서 우리가 페일리어가 좀 덜 일어나면은 그 물을 먹는 여러 가지 수용가들이 그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 그걸 우리는 여기 자산관리에서는 레벨 오브 서비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비스 수준인데 그 서비스 수준도 많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자산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절차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환경청에서는 이렇게 10단계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절차를 구분을 했어요. 처음에 자산 내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수명 평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자산이 얼마큼 앞으로 그 수명이 남아있는 잠정 수명을 결정을 하고, 또 그거를 교체했을 때 생기는 라이프 코스트나 아니면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를 갖다가 산정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레벨 오브 서비스라는 그 서비스 수준인데, 이 서비스 수준은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설에 관계되는 이해 관계자들의 expectation이에요. 그 시설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수준이 있어요. 그걸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레벨 오브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가 리스크, 각 자산에 대한 리스크를 결정해. 그걸 크리티컬리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O&M이나 캐피털 코스트를 갖다가 최적화를 해요. 최소화를 시키는 그 방안을 찾아요. 찾았으면은 그거에 대한 펀딩 스트래티지를 찾고, 그 다음에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5년이면 5년, 10년간의 자산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언제 어떤 놈을 갈고 어떤 놈은 어떻게 하고 하는 거를 이걸 타임 스케줄로 해가지고 이걸 만드는 것이 이 자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최종적인 목표죠. 그런데 이거를 얻다 가지고 우리 환경부에서는 이렇게 7단계로 줄여놨어요. 절차는 같아요. 절차는 같은데 제가 이걸 보니까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몰아서 여기다 최적 투자 계획 수입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 여기에 자산관리 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뭐 이건 사소한 실수라고 볼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계획 수립을 하고 했는데 여기서는 계획 수립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있잖아요. Optimize O&M investment라고 돼 있잖아요. 캐피털 인베스트먼트. 이거에 대한 해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최적 투자 계획의 해를 구해야 돼. 언제 이걸 해야 될까 하는 해를 구해서 이걸 여기 계획에 넣어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차가 오면 그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계획 수립이 됐으면 우리 자산관리 ISO 55000에 보면은 Plan to Check Act라는 이 순환 고리가 있어요. 모든 사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합리적으로 간다라는 것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PDCA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PDCA인데 여기서 계획 수립했으면 그걸 실행을 하고 그걸 실행했으면 성과를 갖다가 체크를 하고 성과가 나왔으면 체크를 했으면 감량이 있으면 그거를 액트에서 수정을 해서 다시 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환고리가 여기 끝에서는 있어야 되는 거지. 자산관리 계획만 수립하는 게 끝이 아니고 그럼 이렇게 가서 이거를 반복을 하면 물론 여기서도 일부가 이 앞으로 가서 여기에 수정할 부분이 생겨요. 그럼 그걸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구조로 해서 계속 이것을 자산 관리를 해나가면 이 자산 관리는 계속 체계는 발전을 한다. 오늘의 어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관리 시스템보다는 10년 뒤에 자산 관리 시스템이 훨씬 더 발전하는 좋은 시스템으로 된다. 왜? 그동안에 우리가 이 자산 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제대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분석을 해서 여기에 반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전년 수령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뭐 리스크 분석을 할 때 이걸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상태는 그런 상태는 아주 초보적인 상태에 지금 현재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절차를 그러면 우리가 에셋의 그 라이프타임이 수명이 있는데 수명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하는 것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그 시설들은 물론 앱허브라는 이런 형태의 페일리어 레이트를 써요. 초기에는 물건을 잘못 만들어 가지고 또 실수해서 해서 처음에 페일리어 레이트가 좀 크게 나와요. 근데 이게 점점 수정을 해가면서 줄고 얘가 이제 인펀트 모탈리티라고 이렇게 돼, 이 구간이. 그 뒤에는 스테이트, 페일리어 레이트가 일정하게 가.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노후화가 돼가지고 어느 기간에 가면 이 페일리어 레이트가 급속하게 증가해요. 이게 어나웃 구간이에요. 근데 모든 그 시설들이 자산들이 이러한 형태를 갖는 건 아니에요. 다른 형태도 많이 가져요. 근데 일반적으로 기계 설비가 제일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런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게 여기는 우리가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자산 관리를 갖다가 도입을 안 해가지고 하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돼요. 모니터링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니터링은 우선 상태를 갖다가 계속 평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평가하는 걸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자산 관리 노력해서 이걸 갖다가 모니터링을 하면 이 페일리어 레이트가 이런 형태로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보면 법적으로 얘기하는 그 내용 연수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서 끝나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라 여기서 끝나요. 이거 파이낸셜 라이프. 근데 여기서 좀 지나가면은 이 페일리어 레이트가 급격히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 이 구간이야. 원아웃 구간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페일리어 레이트가 내가 뭐 연 2회 페일리어가 일어난다 하면 거기를 acceptable 레벨을 정해놓으면
이 억셉트블 레벨 안에 있는 이때 다뤄야 돼요. 자산을 교체해야 된다. 근데 페일리어 레이트가 2번 났다고 해서 이게 경제적으로 이게 타당성이 없는 자산은 아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자산을 갖다 놓고서 쓰면서 페일리어 레이트가 계속 증가를 하더라도 그것을 보존해서 계속 쓸 가치가 있으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시점이 바로 이게 이코노믹 라이프예요. 보통 유용 수명, useful life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확실하게 전부 다 이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근데 개념상으로 보면 이코노믹 라이프와 useful life예요.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수명이 어디까지냐? 이게 이코노믹 라이프예요. 또는 useful life. 근데 피지컬 라이프는 뭐냐면은 이 기계가 이게 이제 도저히 이거는 물리적으로 깨지거나 어디 부서져가지고 못 쓴다 할 때까지가 이게 피지컬 라이프. 그러면 순서로 보면 점점 일로 갈수록 커지죠. 우리는 파이낸셜 라이프는 이 우리가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그 수명, 이제는 법정 수명을 쓰지 말아야죠. 자산 관리가 도입이 되면. 그래서 이 페일리어 레이트가 증가하는 이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 갈아야 되냐 하는 이게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이거는 이제 신뢰도 분석을 할 때 여기에 컨스턴트 페일리어 레이트 경우는 주로 우리가 그 지수함수 모델을 써요. 지수함수 확률을 써요. 그다음에 이 구간이 지나면 여기서는 와이블 루퍼를 써요. 와이블은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기 때문에 이 페일리어 레이트가 증가하는 부분만도 그걸 표현이 돼요. 근데 이제 exponential은 우리가 페일리어 레이트 하나, 컨스턴트 페일리어 레이트 하나 갖고 좀 쓰기 때문에 여기는 주로 exponential 쓰고 여기는 와이블을 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비용을 그럼 어떻게 미니마이즈 해야 되냐. 앞에서 얘기했던 여기서 이 구간인데 이렇게 해서는 페일리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유지관리 비용이 막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막 늘어나는데 캐피털 코스는 계속 여기서부터 감소를 해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문헌에 그냥 와이즈맨 모델, 하트만 모델을 이런 식인데 두 개는 같은 개념이에요. 두 개 같은 개념인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메인테넌스 이게 플레이스먼트 또는 리페어 코스트가 있어. 메인테넌스 코스트 여기도 나는 똑같이 그냥 오퍼레이팅 코스트로 하는데 오퍼레이팅 코스트로 이것이 그 메인테넌스 코스트를 포함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비용이 페일리어 레이트가 증가하면 증가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캐피털 코스트가 있는데 캐피털 코스트는 계속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이 있으면 자산을 빨리 교체를 안 하고 계속 쓰는 게 유리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줄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자산을 하나만 여기서 교체를 해가지고 이 코스트가 이걸 애뉴얼라이즈 시키면은 이게 뛴다 이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자산을 새로운 교체를 안 하고 가능하면 오래 쓰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이 코스트 두 개 코스트를 더하면 최소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 최소점을 우리가 잡는 게 이게 1위. 그게 의사결정 해야 되는 방법,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정도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ELC는 equivalent annual cost예요. 그러니까 capital cost를 갖다가 annual로 분포시켜버린 부분이 그 디스카운트 레이트하고 그다음에 사용 기간하고 따져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이 우리가 자산을 교체해야 되는 기간이다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대략 한 5년, 6년 쪽에는 갈아라 이런 나를 교체해라 그래. 내가 코스트가 제일 작겠다. 이때 갈아야. 이것도 매나 비슷한 그런 내용. 그래서 여기에는 annualized operating cost, annualized ownership cost, ownership cost는 똑같이 캐피털 코스트예요. 감가상각
있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선을 여기 시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최소가 되는 시기 결정이 돼. 근데 자산 하나마다 하나가 이런 관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결정할 때 이런 캐피털 코스트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연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년 사용할 거다는 15년 사용했다면 이만큼 캐피털 코스트가 들어가는데 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자산 하나지만 이 자산을 이게 자산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놓고 계산할 때는 이러한 곡선들이 다 조합이 되기 때문에 이 전체에 대한 미니마이즈에서 미니멈 코스트를 구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고 이제 복잡해져요.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모델이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미국에서는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 여기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데 의사결정을 하는데 의사결정하는 방법이 여기는 제가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럼 어떻게 그런 그거를 결정하냐? 그러면 아까 그 코스트 곡선 ERC라는 코스트 곡선을 미니마이즈 하는데 X는 어느 놈이냐 이게 어떤 자산이냐 그걸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언제 이제 앞으로 10년이야 10년이면은 뭐 1년서부터 10년차까지 어디든 갈 수가 있단 말이야. 교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how 어떻게 교체할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조치를 할 거냐.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전에 그 펌프가 100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뭐 수요량이 더 똑같고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100만 원짜리를 바꾸면 돼. 한번 그 가격을 그냥 바꾸면 돼요. 근데 항상 그런 것만 아니거든. 우리가 자산 관리할 때는 장래 수요 예측을 해요. 그래서 그 수요에 대응하는 시설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교체냐 아니면 또 다른 거는 그냥 그거를 개량 리허빌리테이션을 해야 되냐 여러 가지 그 방법 논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기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다 하나의 결정 변수로 해가지고 이거는 제약 조건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벨 오브 서비스가 있잖아요. 서비스 수준이 있는데 그 서비스 수준은 무조건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수로에서 물을 공급하는데 법적으로 그 수직이 얼마라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 이상 되면 안 된다라는 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그것도 레벨 오브 서비스예요. 그 법적 수준은 만족을 하면서 물을 공급을 해야지 그거 만족 안 시키면서 물을 공급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제약 조건으로 들어와요.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야. 이 리스크. 이놈이 파손이 됐을 때 파급 효과하고 하고 이놈이 파손됐을 때 파급 효과하고 달라요. 그럼 이거를 무조건 비용이 작게 든다고 이놈을 선택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비용이 좀 많이 들어도 이놈이 리스크가 크면 이놈을 갈 수가 있어요. 교체를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옵티마이제이션 모델의 하나의 제약 조건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주로 일반적으로 결정해요. 뭐냐면 하나는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하고 리스크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좀 이따 뒤에 장에 리스크에 관련된 게 나옵니다. 거기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여기서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크다. 코스트보다는 그럴 경우는 미니마이즈 리스크를 하고 제약 조건으로 코스트를 줄 수가 있어요. 코스트가 얼마 이상 되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최적화 모델을 갖다가 포뮬레이션 하는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있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멀티 오브젝티브. 그러니까 기준이 두 가지. 코스트하고 리스크하고 두 개를 같이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뒷장에 리스크 할 때 설명이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멀티 오브젝티브를 하면은 이런 형태의 해는 이런 형태의 옵티멀 프론티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리스크하고 코스트하고 둘 다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그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결정자는 뭐냐면 나는 코스트는 2로 해야 돼. 근데 2로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리스크는 여기 한 550 정도를 수용을 해야 된다. 다른 그게 이 선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어느 하나는 가격이 높든 리스크가 높든 다 높아진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그 다목적 최적화 방법에서 나오는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거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두 개를 고려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라고 그러면 대부분 하나로 만들어 이렇게 할 분들이 크죠. 근데 하여튼 이게 더 합리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 대부분의 그 자산관리 의사결정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 거를 리스크를 산정을 해요. F 리스크면 이거는 POF, COF, 그 다음에 여기 그 레벨 서비스나 그 다음에 여기 리던던시는 예를 들어서 관이 하나가 지나가는데 이것이 병렬로 하나가 더 설치가 되려면 이게 깨졌을 때 이걸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반영을 하는 게 리던던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자들을 가지고 리스크를 산정을 해요. 리스크를 산정하는데 지금 요거 리스크 매트릭스는 두 가지만 가지고 한 거예요. POF고 여기가 L라고 두 개를 곱해요. 곱해가지고 나오는 숫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숫자가 큰 놈이 리스크가 큰 놈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 매트릭스를 가지고선 우리가 여기까지가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위에 있는 놈들을 갖다가 하나의 조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개량을 하든지 어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나오는데 리스크는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어떤 놈이 페일류가 일어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뭐 빨리 하란다. 다음 쓰시. 시간이 안 맞아. 뭐 어차피 토론도 안 할 것 같은데. 그죠? 별로 알았습니다. 제가 빨리 할게요. 리스크는 이렇게 정의가 돼요. 생각도 어떤 놈이 페일리어가 났으면 페일리어가 나서 그거에 대한 파워되어서 손실 아까 왔었죠. 손실. 그러면 그 손실이 발생될 확률이 얼마냐? 이게 두 개가 이 리스크의 두 개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 개념으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리얼리티가 확률적으로 쭉 여러 개 있으면 그거를 확률로 해가지고 이거를 다 접근을 하면은 그것이 평균치가 되는 거란 말이죠. 시리얼리티 평균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산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이거를 갖다가 확정량적 값을 쓰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안 쓰는 거지. 그러면 POF는 그냥 확률 하나, COF도 그냥 평균치 COF 하나 쓰는 거예요. 이게 POF가 평균값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그 CBLT가 나오는 건 몇 %고, 15라는 것은 몇 %고, 20은 몇 %고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게 복잡하니까 또 그게 자료상으로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COF 얼마 딱 정해가지고 두 개를 곱해서 리스크를 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스크를 산정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평균 개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생 확률이 1%야. 근데 그 홍수가 발생하면은 100제곱킬로미터가 침수가 돼버려. 그거 하고 그래 발생 확률이 0.0001%야. 근데 이것이 한번 발생해버리면
이거 얼마야? 10만 제곱킬로미터가 다 취소가 돼. 근데 이 개념으로 따진다면, 평균적 개념으로 따진다면 이거 두 개 곱하면 돼요. 곱하면 어떻게 돼? 이거 돌리지, 이거 필이야. 그럼 과연 리스크가 이거하고 같다고 봐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의문이 생겨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평균을 잡아가지고 그냥 이걸 의사결정자한테 이거 결정하시오 리스크가 이거니까 하면은 안 된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극치 개념이라는 이런 방법문을 써요. 그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데 이거를 설명하는 시간이 없어서니까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컨디셔널하게 처음에 그 발생될 확률을 갖다가 몇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각 구간마다 컨디셔널로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계산한 거예요.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래. 여기 보시면 여기 시베리티 코스트가 나오는데 당연히 코스트가 늘어나면 시베리티는 줄죠. 근데 요거는 컨디셔널 expected risk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F4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치 분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그 발생하기가 어려운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에 대해서 조건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조건 확률로. 그런 경우는 이렇게 돼. 근데 이거는 뭐냐면 unconditional risk인데 그냥 아까 여기 평균적으로 한 거. 이거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게 의사결정할 때. 그래서 이런 그 멀티 오브젝티브로 그 의사결정할 수 있게 결과를 내주는 것이 최근에 추세다. 리스크 관리 절차인데 리스크 관리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리스크 먼저 찾아야지. 오늘은 리스크 문제. 그다음에 여기서 리스크. 그거 리스크는 뭐 이것이 리스크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을 해야 될까요? 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산정했으면 여기 이벨루에이션에서는 그 리스크를 서로 비교해가지고 이놈이 그 사람 리스크가 큰 놈이요라고 그거를 골라내는 게 이벨루에이션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리스크가 있는 놈이 나오면 그거를 리스크를 적응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찾는 것이 리스크 트리트먼트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산 관리를 위해서 자산 대장. 저는 이제 그렇게 용어를 써요. 자산 인벤토리라는 거는 자산을 그냥 인벤토리야. 그냥 쭉 나열하는 게 인벤토리고 거기에다가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고 게시 구조를 만들어서 하나의 대장으로 만들면 그게 자산 대장이다. 자산 리지스터라.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자산에 대한 DB를 만들 때 이 하이라키로 해라. 계층 분류 형태로 해서 자산 DB를 만들어라. 분류 체계를. 두 번째는 뭐냐면 자산을 용어를 자산 데이터에 대한 표준을 정해라. 그러니까 이 자산은 무슨 정보가 필요한다. 응?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떤 평가를 해서 어떤 결과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표준을 정하는 게 두 가지가 이 자산의 데이터베이스를 자산 대장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자산 대장은 자산 DB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DB로 안 만들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조수명 결정하는 건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리그레이션 하는 게 이게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자산이 연대별로 보니까 이것이 평가한 점수가 이렇게 변하더라. 그럼 그거는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10년 뒤에는 이렇게 변해 라고 결정을 하는 게 이 방법. 그 다음에 아까 이거는 확률적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자산이 몇 년 뒤에는 이것이 파손될 확률이 몇 년이다. 몇이다 확률적으로 라고 이것을 산정하는 것이 이 확률적인 방법. 세 번째는 요새 많이 쓰이는 AI인데 이거는 뭐 어떤 정형적인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다 조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기능이 있는 거고 또
계속 그 자료가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거 갖고 다시 그걸 트레이닝 시켜서 더 나은 결과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선 이러한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는 기존 열화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뭐 선진국에서도 다 다른 나라에서도 어떤 시설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이게 노후화가 데이터가 돼라고 내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활용하면 돼. 우리나라의 펌프하고 미국의 펌프하고 이렇게 다른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empirical 방법 이외에 우리가 해석적으로 아날리티컬한 그런 그 방법으로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이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해를 끼치고 하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합을 해서 수명을 예측을 하는데 나는 전 노후도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리그레이션 회귀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점수별로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을 테고 라이빌리티가 없을 수 있어요. 얘는 이거의 신뢰도가 얼마다라고 하는 이런 커브를 만들어내서 그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래요. 이거는 사례입니다. 저희들이 그 수상공사 그 작업을 하면서 그 만들어낸 건데 이거는 관광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 레귤레이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여기는 점수란 말이야. 이 점수의 어떤 이게 절대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점수가 몇 점에서 이거를 이 간을 교체를 하다라고 하는 그거가 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좀 있고 이거는 좀 아까 리라이빌리티 분석을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펌프에 대해서 근데 여기는 펌프 교체 기준하고 주요 수리 기준으로 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 지수 확률 분포로 해가지고 그래서 계산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지금 이 직원이 두 개의 색깔을 좀 바꿔서 썼어요. 그래서 이 파란 게 주요 부품 기준이고 이 펌프 교체 기준이 펌프 교체 기준은 펌프를 완전히 통째로 바꿨을 때 그걸 페일리어를 본 거예요. 이 부품 수리 기준은 케이싱이 깨지거나 그 인터라가 깨지거나 그다음에 축이 닫아서 못 쓰게 되거나 또는 베어링을 다 교체한다거나 그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하나가 되면은 그거는 페일리어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하면 약간 더 빨리 디케이가 되버리죠. 왜? 페일리어 레이트가 많아진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서바이벌 어널리시스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 어쨌든 여기서는 이거 어쨌든 이 자산이 이거는 처음에 어디서 나왔냐면 의료 쪽에서 나온 방법이에요. 의료에서 그래서 환자들을 테스트하는데 환자가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처음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그걸 재보니까 어떤 사람은 중간에 죽었어. 어떤 사람은 안 죽고 살아있어. 그러면 안 죽고 살아있는 놈은 이건 센서 데이터예요. 죽은 놈은 그거는 언센서 데이터. 그래서 센서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우리가 자료를 딱 어느 구간을 정했는데 그 자료가 끝나는 기간까지 그 자산 또는 그 환자가 깨려고 안 일어났어. 안 죽었어. 그럼 이걸 어떻게 어쩌다 반영할 거냐 그런. 그래서 나온 것이 이 서바이벌 어널리시스에서 센서, 언센서 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카프라 마이어라는 그 알고리즘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서바이벌 펑크션을 읽거리면은 시간에 따라서 여기 페일리어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10년에까지 살아있을 확률은 0.74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하고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냐라고 한번 이쪽에 그 레라이빌리티 아까 말씀드린 그 지수 분포 모형을 가지고선 이거를 비교해봤어요. 비교해봤더니 여기 지금 메인 서바이벌 타이밍으로 한 거는 지금 여기서 나온 여기서 카프라 마이어 서바이벌 펑크션에서 나온
민 평균 생존 수명을 가지고선 이 플로팅을 한 거예요. mean time to failure는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필요도 분석에서 할때 쓰는데, 근데 거기서 그걸 가지고 했더니 이렇게 나와.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거지. 그 uncensored 된, censored 되거든. not fail. 그때까지 시험 우리가 데이터를 취하는 지점까지 요새 페일러가 안 일어나는 경우는 오류를 하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가. 근데 이거는 아마 또 데이터 수가 지금 많지 않고 작은 데이터가 좀 제가 그 샘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또 더 보일 수 있죠. 근데 그림 형태가 약간 다르잖아요, 그죠? 이거는 약간 K 방하고 이거는 컨벡션 K 방하고 다 설명드렸고 이전 뭐가 그러면 자산관리에서 핵심이냐 이거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리스크 신뢰도 선정 이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해요. 이거 제대로 잘 해야 되는 거죠. 이거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니까 자산관리는 의사결정 잘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불확실하면 의사결정해야 이거 다 맞는 거라. 이거를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산의 그 이력 자료를 잘 정리를 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이놈이 언제 페일류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걸 수리했고 이것이 왜 페일류가 일어났고 이런 것들이 섬세하게 다 기록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상태 진단 기술, 우리 아직 이게 그렇게 시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가서 어디 가서 지금 시선을 다 가가지고 뭐를 측정을 했어. 측정을 해봤더니 이거는 앞으로 수명이 한 10년 남았어.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면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최적 부채 시기에 대한 이 optimization 솔버가 있어야 그 SC 모드를 최소화하는 것도 적용할 수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에서는 멀티업젝트 디시전 메이킹. 이 마지막 거는 저희들이 지금 수산공사에서 하는 댐 시설에 대한 자산 관리를 전공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댐이라는 게 이 수도하고는 또 틀려요. 수도는 리스크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 지금 현재로서는. 뭐 나중에 가서 민원 이런 거 나가면 클 수도 있지만. 근데 대안 같은 경우는 이게 파손 확률은 굉장히 적은데 한 번 이게 파손이 돼버리면 붕괴가 되면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 어떤 게 중요하냐에 따라서 리스크하고 비용하고 이거를 이 트레이드 업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반영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네, 윤재영 소장님의 자산관리와 리스크 기반의 의사결정에서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50분까지 비워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제인 대전 상수사업본부의 세계적인 기반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마스터 플랜의 결과를 발표드리는 작업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십니다. 저희가 이제 자산관리 시스템 분야 마스터플랜을 올해 수행했고요. 근데 그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상시 분야의 자산관리가 여러 가지 이론들을 존재하고 있었고 또 현장에서 우리나라의 상수 공부가
지역 본부에서 자산관리 분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우리나라가 뭐 전자정보나 IT가 전 세계에서 좀 1, 2, 3위 들어간다고 하는 나라에도 불구하고 이 상수 분야에 대한 정보가 매우 낮습니다. 여기 굉장히 뭐 아시는 분들도 다 잘 아시는 분이지만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지금 정보화나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과정에서 대전 상수본부가 자산관리 시스템을 어떤 모델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상수 분야의 자산을 모델을 넣고 그거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뭘까를 고민한 결과가 바로 이 컨설팅이었고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사업 개요나 이런 부분들은 순서대로 그냥 보시고 사업 진행은 어떻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그 여러 가지 모델이 있으나 모델 현재 그 지금 실입대 대행 교수님께서 발표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시스템의 라이프 사이클과 진화, 단계, 진단 그런 모델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서 그 윤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단계를 가지고 자산에 대한 평가와 평가를 하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인벤토리 자산에 대한 기비 구축이 안 돼 있다는 대부분이 여전히 그 종이 기반이거나 매뉴얼 중심으로 경험 기반으로 자산 관리를 하고 있다. 상품부에서 어느 파이프나 펌프 스테이션을 갖다가 이걸 언제 교체해야 될지 이 시설에서의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될지를 그 펌프 스테이션을 30년 관리하셨던 어느 장이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고. 근데 문제는 시스템 관점뿐만 아니라 이 회계적 관점도 또한 중요하다는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수 본부에서는 자산은 결국은 자산 말고 어셋이거든요. 얼서스, 가치 어셋으로서 관리돼야 되는데 여기서 항상 쟁점이 발생돼요. 시설, 퍼실리티, 피지컬한 시설로서의 퍼실리티와 회계적 가치로서의 퍼실리티가 갭이 좀 돼요. 그럼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내년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덩어리를 어떤 대상화하고 어떤 감수다 생각을 해서 언제 얘는 교체를 해야 된다는 관점이 시설적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그동안 해왔던 모델과 회계적 관점에서 이 갭이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존재. 그 갭을 줄이는 과정이고 저희가 이 IS 캠프를 하는 과정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쉽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서서 발표해 주신 그 모델은 바로 시설적 관점에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회계적 관점이 그 시설적 관점에 녹아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갭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했던 ISMP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 한다는 건 당연한 거고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말씀해 주신 그런 모델과 공식과 이론을 가지고 잔존수면 예측을 해야 됩니다. 잔존수면 예측을 하는 모델을 적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화되고 또한 그 운영에 관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최적 투자 계획까지 수립되고 플랜드 시 운영 관리 계획에 대해서도 계속 비춰야 됩니다. 현재 지금 대전 상수본부가 이제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단계가 2022년. 지금 다른 주요 상수본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근데 그 안에서의 고민은 지금 저희가 이 ISMP 하면서 고민했던 그런 엔지니어링, 즉 퍼실리티로서의 관점 고민과 회계적 관점의 고민을 어떻게 융합할지 그 부분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이런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다면 같이 고민을 더 해 나가 주셔야 된다는 게 사실 이 ISMP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뒷단에서 대전에 이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이런 고민과 문제는 다른 상수 본부나 상수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비슷하실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나 서울이나 부산 이런 등의 사례 연구를 저희가 해봤으나 별과 다르지 않다. 약간씩은 심지어 약간 시설에 대한 관점이나 운영 방식은 다르긴 하지만 특히 뭐 서울 같은 경우도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그 베이스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시정 수상이 현황적인 이런 별첨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상 관리와 인프라 구축을 초기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앞서 우리가 고민했던, 그리고 승화에서도 해주신 것처럼 진단이랑 수능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당장 이거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인프라나 모델도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 현실이라는 걸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단계로서 최적의 그런 기술 진단의 모델과 그거를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실제 업무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전수능 예측을 하고 그거를 회계적으로 반영해서 내년도에 감가상각이 처리돼야 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게 A, B, C, D가 있어.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되겠죠. 경험적이고 직관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모델에 의해서 예산 수립이 되겠죠. 근데 현재까지 그렇지 않다는 거고, 그 예결산에 반영되는 것들이 항상 감사해서 깨지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산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능과 메뉴를 컨셉을 제가 잡고 이러한 식의 기능과 메뉴를 잡고 또 컨셉추얼한 어떤 시스템들에 대한 개념들을 이렇게 전부 조약을 했습니다. 하드웨어도 도출해봤는데 최근에는 다 클라우드 기반이다 보니까 클라우드 기반의 노드로 분산 노드 방식으로 해서 거기 어떤 소프트웨어들을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참고 자료로서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굳이 앞단에서 좀 더 많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워낙 짧고 여기 또 비워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여기까지 짧게 말씀드리고 딱 한 가지 키워드 이 고민을 계속 해 나가야 한다. 우리 수준이 굉장히 낮다 생각보다. 그리고 회계적 관점과 엔지니어링적 관점이 반드시 함께 고민돼야 된다. 이 점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ISP 결과 발표를 마지막으로 토론을 일단 마치고요. 그리고 오신 그 과장님 그다음에 패널 의견이나 소감을 짧게 듣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토론을 못해서 좀 아쉽네요. 제가 소감은 마지막에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시작 단계인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걸 좀 느꼈고요. 실제 이영복 의원님 말씀해 주신 기존의 그 자산도 있지만은 그렇게 또 이렇게 되거나 진흥화가 되면서 이제 또 진흥화와 연계된 자산 DB라든지 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계 추진할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공지능 쪽을 일을 하다 보니까 앞부분에 메이저들도 좀 말씀하셨는데 인공지능 도입의 필요성이라든지 일부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두 번째 박사님 말씀해 주신 부분도 기존의 어떤 분석 방법들이 이제 신너닝 방법으로 수명 예측 같은 것들이 제공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계획을 수립하실 때 자산관리를 수립하실 때 최신의 그 ICT 기술뿐만 아니라 AI 같은 기술들이 좀 제공돼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갖춰지고 그렇다 함에 있어서 저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태용 홍병장께서 마이크가 선이 좀 고장나서 거의 안 돼서. 안녕하십니까. 한국호주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태웅이라고 합니다. 기억에 2014년 정도에 상수도 분야에서 자산관리 지식을 도입하면서 거기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어떤 자산관리를 하려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게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같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니까 저도 그 분야에서 한 3, 4년 정도 계속 환경부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내용을 접하게 됐는데요. 오늘도 나온 분야가 솔직히 세 분의 발표자께서 각자 이제 다른 분야 비슷해 보이지만 솔직히 굉장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분야인 분들이 솔직히 저는 상도 환경공학자로서 그냥 접근을 하자면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 갈 일이 많은데라는 생각으로 솔직히 이제 왔거든요. 발표하신 내용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한 7,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환경부를 통해서 어찌됐거나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자산관리, 리스크 관리 관련된 영역이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보니까 솔직히 드디어 적어도 시 단위의 자산관리 체계가 어찌됐거나 나오나? 라는 느낌으로 왔는데 보니까 결국에 솔직히 제가 좀 더 약간 비판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자산 목록 작업하는 말 그대로 인벤토리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 보면 오늘 이런 자리들이 앞으로 이렇게 좀 뭔가 필요성은 누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는 공감하고 있는데 방법론적으로 풀기 너무 어려운 이 선수 분야를 이렇게 오늘 오신 여러 전문가들, 그런 전문 회사들, 기관들이 함께 좀 힘을 합쳐서 어쨌든 좀 더 빠른 시간에 좀 원하는 결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원론적인 말씀만 드려가지고 구체적인 거는 따로 말씀드릴까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황미상 발표자 세 분도 지금 소감을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가져가서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찰에 뒤에 보시면 10번이 있어요. 이걸 제시하시고 1층에 식당에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한 부분